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권상희 문화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새벽에 좀 비보가 전해졌는데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오신 배우 이순재 님께서 새벽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정정하신 모습을 좀 보여주셨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가슴이 좀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예. 사실 고인이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해왔던 상황이죠. 예. 의료진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쉼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도 많은 대중들께서는 이 쉼 이후에 또 다른 이순재 씨의 배우로서의 활약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순재 선생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분께서 출연하셨던 드라마, 영화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별세하셨지만 우리 TV 역사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연기 역사의 산 증인이셨죠. 이제는 레전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뭐 정통 사극도 하셨지만 연극 무대로 마지막에 또 돌아가시고 또 이제 가천대 석좌 교수를 하시면서 후배들, 그러니까 후학들 양성하시면서 작년에 24년도에 KBS 연기대상에서 그 학생들 생각하시면서 또 눈시울이 좀 붉어졌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저는 뭐 대벌이 지금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대발이 아빠, 뭐 야동순재 이런 또 본인이 하시던 어떤 그런 연기나 이런 모습에서 또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꽃보다 할배 이런 또 여행 가는 거에서 진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모습, 또 이제 진중한 모습 이런 모습들도 같이 섞여서 위트 속에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사실 너무너무 저런 분에게 연기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저런 배우를 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한 배우가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 또 언급하셨던 이 수상 이력 KBS 연기대상 같은 경우도 최고령 배우로 수상한 이력을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그때 했던 수상 소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본인 노력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이 개인의 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변에 공을 돌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들 때문에 이 시청자들한테 신세 많이 지고 도움받았다 이런 내용의 또 언급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에 끈도 놓지 않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연기자로서 정극에만 도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극 무대 이외에도 아까 언급하셨던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지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했던 시기를 봤더니 사실 우리에게는 이 직진순재 이 모습 자체가 얼마 전의 일처럼 기억이 되는데 꽃보다 할배가 방영됐던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일인데 이때 이순재 선생님의 연세가 7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에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또 도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는 모습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능과 시트콤에서도 많이 활약을 해주셨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수상 소감에 신세를 많이 졌다. 감사했다. 이 말이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그 영상을 작년 수상 소감을 봤는데 뭔가 끝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이미지 세탁이냐? 누리꾼들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유승준 씨의 또 한 번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상 첫 음악 활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좀 재점화되고 있고요. 입국 금지가 23년째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아티스트 앨범에 깜짝 등장한 건데 평론가님 좀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얘기를 좀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유승준 씨가 지난 20일 발매된 래퍼 저스티스의 새 앨범이죠. 릿의 이 마지막 트랙 홈홈이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앨범에 유승준 씨뿐만 아니라 인순이 씨, 라디 씨, 딘 씨 이렇게 여러 장르의 다양한 가수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가수들은 본인 이름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유승준 씨는 피처링에 본인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원이 공개되고 나서 이 목소리 유승준 씨와 상당히 유사한데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유승준 씨가 맞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래퍼 저스티스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관련 제작 관련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에 유승준 씨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유승준 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인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유승준 씨 목소리를 모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렇죠. 유명했었던 또 가수기도 하고 국민들 또 내리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목소리라서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 공방은 2015년부터 좀 이어져 온 장기전입니다. 대법원에서 2차례 승소를 했지만 결국은 총영사관이 이걸 다시 거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2002년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렇죠. 한국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죠. 법무부가 내린 겁니다. 이후 수차례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소송을 유승준 씨가 제기해 왔고요. 지난 8월에 법원이 유승준 씨가 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고요. 여기에 지금 LA 총영사관이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한 내용을 보면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자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해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유승준 씨의 과거 행위를 옳게 본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국금지 조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입국은 금지된 상황인데 비자 소송 그리고 음악 활동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승준 씨가 중국으로도 넘어가서 뭐 재키찬하고 어쨌든 돈도 또 많이 벌고 뭐 여러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투는데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37조 2항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로서 제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 안전보장이나 이제 질서 유지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으로 기본권 제한을 할 때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1심 판결의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 씨 개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사실은 이제 20년 전부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도 또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이제는 이 어떤 고통스러운 걸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사법부의 판단이 1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국민의 어쨌든 또
감수성과 또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어쨌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악용되면 또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유승준 씨 국내 가요계의 기습 컴백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그러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 세탁이라는 반응,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국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콘텐츠 참여는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걸 외국에서 할 수 지금 있으니까요. 사각지대다, 예. 회색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비판과 의아함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일단 네티즌들 반응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싫다고 미국 갔으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건 무슨 심보냐. 병역 기피 논란만 없었어도 응원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일부에선 이번 피처링을 통해서 유승준 씨가 조용히 국내에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저스티스 앨범에 다른 피처링에 참여한 가수들 이름은 올라 있지만 예. 유승준 씨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승준 씨를 내세워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8월에 유승준 씨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맞아요. 너희는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도 있었던 아. 이슈인데요.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아마도 지금 한 석 달 정도의 간극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발언들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병역 의무, 납세 의무, 국가에서 예. 정해준 의무를 약속이라고 하지 의무죠. 않죠. 예, 예.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이라는 건 사실 지켜야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 파기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의무는 경우에 따라서도 파기될 수 없는 게 의무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헌법상 의무니까 이 그렇죠. 부분, 예.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너희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이렇게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 그렇죠. 자체가 본인이 국내 복귀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번에 또다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부정적인 대중의 정서를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건 지금 유승준 씨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1990년대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를 얻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가요 시장 이렇게 불렀지만 예. 지금 가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K-팝이라고 명칭도 그렇죠.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K-팝의 발전 속도, 변화 속도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국내 가요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지금 K-팝 업계의 변화된 흐름, 이 네. 판도에 따라갈 수 있을지 이 역시도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춤을 참 잘 추는 걸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었는데 지금 아이돌들은 유승준 씨보다 춤을 너무 잘 출 것 같아서 사실 시장에 먹힐지 안 먹힐지 그 부분은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유승준 씨가 계속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자신에게 좀 좋게 되는 상황들이 될 때마다 계속 실수나 실언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 이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굳이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공개를 지금 뭐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편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내보냈다? 예. 이건 본인 진심이라고밖에는 사실 대중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유튜브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를 하다가 이제 복귀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가 딱 꺼졌는데 욕을 한 그런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 소송이 제기됐던 시점, 아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2015년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게 2015년이면 유승준 씨의 나이가 만 38세였던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비자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대중에게 밉보일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이 그래도 나름 가요계에서 그다음에 많은 팬들이 좋아하던 가수였거든요. 근데 뭔가 편법의 대마왕인 것처럼 방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공교롭게 계속 시기들이 맞물려 떨어지는지 그리고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권을 받은 거 그냥 나 시민권 받고 싶어서 시민권 받았다 하면 되는데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38살에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상황에 또 소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유튜브에서 진정성 있게 막 눈물 흘리면서 가고 싶다 하다가 카메라 꺼진 줄 알고 또 욕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대중들은 이렇게 넘어가 주려고 하고 있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 판을 엎는 건 유승준 씨 같거든요. 사실 지금 유승준 씨를 좋아했던 연령대의 사람들 보통 X세대가 많았을 예. 거예요. 저희 근데 세대가 많죠. X세대들 뭐 40대 이상 50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유승준 씨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에 대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 지금 병역 의무 이행을 그렇죠. 하거나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기피했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중의 정서가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이걸 사실 유승준 씨가 뛰어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승준 씨가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옆에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함께 보실까요? 선처 없다. 선처 없다라는 말 좀 강하게 들린다. 배우 이희경 씨 좀 구설수가 있었죠. 사생활을 폭로한 협박범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협박범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이 성명불상 협박범의 신상을 특정할 단서 확보에 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20일이었죠. 본인을 독일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누리꾼 A 맞아요. 씨가 이희경 씨와 주고받았다고 하는 메시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희경 씨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맞아요. 당시 이희경 씨 측에서 소속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A 씨, 이 관련 내용은 AI로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19일이었죠. 그렇죠. 증거 모두 다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또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한 연예 매체 취재 결과에 따라서 취재 결과를 보니까 이 법원이 지난 21일 A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네이버와 또 구 트위터 X죠. 이 X 계정의 IP, 로그 자료 등을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이버는 이 협박 등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X 역시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씨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X를 사용한 만큼 신원 특정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일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법률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지난 21일경 이희경 씨가 자신이 SNS에 고소장을 사진을 좀 올리면서 직접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직접 독일 현지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한 셈인데요. 그럼요. 그동안 본인 입장을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내지 않았던 이유가 변호사 선임한 이후에 유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예. 언급을 자제해달라 소속사에서 이런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요청 때문에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 글을 올린 거고요. 예. 며칠 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루머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전달했고요. 협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다는 게 이희경 씨의 입장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진실 공방할 이유가 없다면서 본인을 진정시켜주기도 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네.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희경 씨가 이 A 씨가 독일에 있다 해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거다라고 하면서 악플러에 대한 선처도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니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좀 진짜 속상할까요? 지금 또 이희경 씨 사실 한창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희경 씨가 처음 한
단막 드라마, 네. 네, 인터넷 드라마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네. 성장 네, 과정을 다 성장하는 보신 과정을 거네요. 좀 봤는데 네. 정말 어쨌든 참 열심히 하는 분이시잖아요. MBC 예능 프로 하차 과정도 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희경 씨가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예. 프로그램에 3년 동안 출연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차 소식을 유재석 씨가 전하게 됐는데 이 유재석 씨가 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아쉽게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건데 지금 이희경 씨가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폭로를 한 겁니다. 예. 사생활 루머로 인해서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케줄이 많아서 하차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전했는데 이희경 씨가 이 놀면 뭐하니에서 면치기 장면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식사 도중에 과한 면치기 자체가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던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이희경 씨가 이때도 면치기 본인은 분명히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 국수집을 렌트한 것 자체가 이희경 씨 때문에 렌트를 했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본인이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일부러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현장에서는 재미있어서 이희경 씨가 면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제작진이 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삭제가 또 됐다는 삭제가 거죠.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에서 마음이 급했었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본인에게 했다는 거고요. 그 비판과 비난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참 방송이라는 것이 뭔가 아까 뭐 이희경 씨 얘기하셨습니다. 웃겨야 하는 숙명도 있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생활 논란이 일어나면 프로그램의 또 존폐 위기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과정이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이희경 씨가 뭔가 폭로하듯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식 SNS를 통해서 이희경 씨와 시청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치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출연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네. 하면서 이희경 씨가 촬영 당시에 즉흥적으로 보여줬던 이 면치기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재차 부탁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제작진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희경 씨가 아까 언급을 했던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편집되면서 오해를 불러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고 송출을 했지만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지금 하차와 관련된 입장도 제작진이 밝혔는데 네. 사생활 루머가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성상 동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소속사에게 먼저 하차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스케줄로 인한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밝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똥이 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진행자인 유재석 씨에게 네.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사실 3년간이나 출연을 했다면 이희경 씨가 직접 본인 목소리로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네. 모습일 텐데 유재석 씨의 입을 빌어서 어떤 내용 때문에 하차하게 됐다 이렇게 전달이 된 상황이었고 네. 지금 이희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와 관련된 네.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재석 씨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제작진의 판단 미스이지 유재석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작진이 또 입장을 빠르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대중의 또 마음을 또 얻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희경 씨의 협박범이 이전에도 다수 남성에게 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한 유튜버에 따른 주장인데요. 네. A씨가 실제 독일에 거주 중이고 현지 기업에 재직 중이다. 예.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A씨가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 다수 이제 SNS 상에서 팔로워를 하고 예. 있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 현지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해당 유튜버가 밝히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 남성에게 이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네. DM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A씨를 실제로 만난 인물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유튜버의 주장인데요. 네네. A씨가 남녀가 성적인 스킨십을 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이른바 플러팅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유튜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씨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미 좀 상처를 받고 본인에겐 좀 이희경 씨 본인에겐 좀 피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누적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전 사실 뭐 과거에 이제 주병진 씨 뭐도 봤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고 나면 그걸 돌아오는데 복귀를 하는데 또 잊혀지는 연예인은 또 잊혀지는 것이 또 두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수사 속도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전 세계 단 하나뿐, 뭐가 하나뿐일까요? 배우 이장우 씨가 조혜원 씨하고 결혼식에서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호두 부케가 등장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두 부케, 뭐 부창제과 호두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요즘은 좀 줄이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직원들이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인데 가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서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부케 독특한데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사실 결혼식, 스타들이 결혼식을 한다면 뭐 신부의 드레스가 화제라든지 아니면 식장의 장식이 화제라든지 두 커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됐을 텐데 이번 이장우 씨, 조혜원 씨의 결혼식에 화제를 모은 게 독특한 호두 부케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예. 이 호두 과자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작년 10월에 출시를 했는데 맞아요. 이장우 씨가 이 업체 홍보 모델일 뿐만 아니라 예. 비즈니스에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1억 개가 팔리면서 국내 디저트 업계 최단 기간 매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렸던 적도 있지만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디저트로도 상당히 그렇군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호두 과자에 저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고귀한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자선번창, 가문 번영을 뜻하는 그러니까 혼례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앞날에 한결같은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축하 메시지까지 해당 업체에서 함께 전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호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자손번창과 가문의 번영을 뜻하는 혼례 음식이다. 그래서 호두 과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두 부케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새로운 맛들도 나와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줄이 좀 줄었으니까 평론가님 꼭 한번 찾아가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식 답례품 역시 또 호두 과자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부케가 호두 과자로 이루어진 것도 처음이겠지만 답례품으로 호두 과자를 준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건, 포장 박스 겉면에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사랑으로 구운 해당 제과의 달콤한 호두 과자에 오늘 함께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어서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배우 이주승 씨 등 하객들이 SNS에 답례품 인증샷을 올리면서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티즌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유쾌하고 귀엽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 이어지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건 이 반응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또 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화제가 된 것이 밈으로 확산되면서 또 하나의 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뭐 요즘에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결혼식을 통해서 이장우 씨 해당 제품 홍보 톡톡히 해낸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장우 씨 결혼식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좀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장우 씨와 함께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하재
예. 하재숙 씨뿐만 아니라 예, 예. 아까 언급해드렸던 또 이주승 씨 나 혼자 산다에 또 함께 출연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특히나 이번 결혼식에서 화제를 모았던 게 네. 이 호두 과자뿐만 아니라 주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요? 전현무 씨예요. 아, 전현무 씨가 주례를 맡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결혼을 안 한 싱글, 그것도 전현무 씨가 아직 주례를 맡기에는 사회도 나이가 아니고 주례요. 그렇죠. 40대예요. 그런데 네. 벌써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현무 씨가 SNS에 인생 첫 주례, 둘은 인생 첫 걸음, 우리 모두 첫 경험이라는 글과 함께 또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전현무 씨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산다 멤버들 의리가 그렇죠.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안84가 또 이번 결혼식 사회를 맡기도 사회를 했고요. 보고요. 네. 축가에는 뮤지컬 배우 한지상 씨, 민우혁 씨뿐만 네. 아니라 사촌 형으로 유명하죠. 예. 환희 씨도 축가에 아,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환희 씨 또 G마켓 광고에도 또 네.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예능에서 좀 독보적인 솔로 생활을 좀 보여줬던 이장우 씨와 결혼을 해서 조금 섭섭해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7년간이나 열애를 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장기 커플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더 많은 축하와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네. 또 나 혼자 산다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솔로 라이프가 네. 많은 응원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나 혼자 산다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못 나오시겠지만 이제 못 나오죠. 네, 이제 이 솔로 라이프의 즐거움을 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으로 보여줄 또 예능이 있죠. 동상이몽이 네, 있지 동상이몽에.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이장우 씨가 지난 8월에 네.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이렇게 2세 계획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또 다른 예능이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계속해서 색다른 예능 네. 프로그램에 이장우 씨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장우 씨가 사실은 되게 핸섬하고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음식 아웃, 뭐 커밍 아웃처럼 네. 이렇게 나 대식가야, 대식가 아웃을 이렇게 좀 펼치고 네. 진짜 열심히 맛있게 먹잖아요. 네. 결혼식 사진 보니까 살은 못 빼셨어요. 아니 이제는 뺄 생각이 없지 없는 것 같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장우 씨 배우 때보다 호감도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요.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저 연예인인데 그래도 많이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그런 모습이 당당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부창제가 호두 과자까지 합쳐지니까 네.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이장우 씨가 먹으니까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아니 뭐 연예인 하면 늘 다이어트에 고민을 맞아요. 해야 되는 직종이잖아요. 그걸 벗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신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편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호감 이미지가 상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됐든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K-팝 그룹의 불똥 튄 중일 갈등입니다. 중국의 대일 전랑 외교와 경제봉쇄령의 수위가 살벌합니다. 발단은 지난 7일에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의 의회 답변이었거든요. 네,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중국이 예.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해서 자위적 군사 행동이 가능해진다. 예.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고요. 네. 이후에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외교,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른바 이 전량 외교와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일본 내에서는 이 상황이 예견됐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중 강경 노선을 택할 거라는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네. 하지만 발언이 이 정도로 셀 것으로까지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예. 이미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대 북중러의 어떤 진영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 그러니까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또 자유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 간의 갈등, 이게 또 신냉전 체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입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이런 어떤 대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강경 노선을 채택하고 얘기까지 또 나와서 했다는 부분. 그래서 중국은 지금 거의 필사적이에요. 뭐 대만 편을 들었냐? 이거 말이 되는 거냐? 난 니네랑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우리는. 네. 그래서 사실 일본 또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가 가서 이제 굽신대는 네. 약간 굴욕 외교 같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에는 뭔가 일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서 보수 색채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읽혔는데 결국엔 강경한 발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한 건 지금 다카이치 총리 일본 내에 이 내각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맞아요. 발언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혔죠. 네. 이 상황에서 중국 역시 발언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 더 강하게 네.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관세의 문제 있을 때 중국이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카드가 히토류였잖아요. 예, 그렇죠. 히토류와 관련된 이 보복 조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한한령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일령으로 좀 치닫고 있어서 뭐 여행 업계나 극장가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어요. 중국에서 일본. 네,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여행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실제로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중국인들의 예. 여행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하죠. 그래서 일본 여행업계가 상당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라든지 일하는 세포 이렇게 일본 영화들 개봉 예정작들 줄줄이 개봉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우리가 이렇게 실력 행사할 수 있다. 예.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난 19일이었죠. 베이징에서 일본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이 코키아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콘서트가 열릴 시간 30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네, 많은 관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취소 이유가 공연장 설비 고장 문제 때문이다. 네. 이렇게 티켓 판매사가 목소리를 냈지만 사실 이 오후에도 무리 없이 리허설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한일령이 중국에 대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문화예술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럼 한국의 문화예술계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우선은 그룹 에스파가 일본 최고의 연말가요제로 꼽히는 NHK의 홍백가합전 라인업에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이들의 출연을 좀 반대하는 청원이 좀 등장하기도 했고요. 바로 이 중국인 멤버가 닝닝이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이 올린 글을 보면 당연히 중국인 멤버 닝닝 때문에 출연해선 안 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닝닝이 2022년에 본인이 이제 조명을 샀다라고 하면서 팬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생김새가 이제 원자폭탄 폭발 직후에 버섯구름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 중요한 건 이 조명의 논란이 2022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10월에 불거지면서 이번에 한일령이 촉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NHK 대표 프로그램인데 이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일단 이게 일본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청원인이 주장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만 20일 기준으로 8만 명이 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이 불똥이 에스파에게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콩의 한 매체에 따르면 에스파가 이번 한일령의 M1 희생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NHK가 뚜렷한 입장을 네네.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도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 그룹이 좀 프로듀싱을 한 이제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계 또 가수와 또 이제 일본계 가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불똥이 많이 튈 것 같아요. 많은 그룹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K-팝 씬을 보면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다국적 멤버들로 맞아요.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에는 우리나라 멤버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세계에서 팬덤을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또 만들 수 있는 가장 네.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국가들로 지금 네.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일본이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음반 판매 비율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예. 가장 많이 음반이 팔리는 곳이 바로 K-팝 음반 팔리는 곳이 네. 일본입니다. 아, 2위가 네. 미국이고 3위가 중국인데 네. 이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령으로 인해서 우리 업계의 움직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업계도 결국엔 일본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이 있는 일본 시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또 팬덤이 많은 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고민이 되겠네요. 지금 엔터업계 입장을 보면 일본, 중국 어느 하나도 놓칠 수 놓칠 수 없다라는 없다. 거죠. 그렇죠. 네. 인구의 중국과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공략한다?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팝 업계에서는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보이그룹인 JO1의 광저우 팬미팅 행사도 좀 취소가 됐거든요. VIP 이벤트도 또 중단이 됐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업계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게 JO1 같은 경우 예. 이 과거에 이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예. 오디션 프로그램이 프로듀서 101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의 일본판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11명 멤버 모두 일본인이고요. 예.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 예. 중요한 건 이들 소속사가 우리 기업과 일본 엔터사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들 활동 중국에서 막히게 되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의 뭐 세븐틴, 뭐 NCT, 아이들, 제로베이스 원, 그다음에 투어스 사실 엄청난 사실 K-팝 씬들을 이끌어가는 가수들, 아이돌들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사실 여기에는 다 예. 중국인 멤버도 있고 일본인 멤버도 있고 언급해 주셨던 K-팝 그룹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연말 시장이잖아요. 뭐 마마도 있고 뭐 지금 연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예. 이렇게 중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격화된다고 한다면 중국인 멤버가 있는 경우 일본에서 활동이 막힐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요. 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경우 중국에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 공연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미팅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밖에는 지금 현재 진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이 한일령이 진행이 될지 또 중국은 어떻게 할지 일본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보실까요? 드라마로 향하는 영화 감독들. 영화극장 산업이 사실은 침체기를 넘어서 거의 이제 뭐 주저앉는다 싶어요. 영화관 요즘 잘 안 가시죠? 저는 사실 직업 특성상 가시긴 갑니다. 가세요. 왜냐하면 관객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직접 보는 예. 거랑 또 기사화된 거랑 확인하러 가기는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관객이 많이 줄었나요? 네, 그리고 사실 박스오피스에 우리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1000만 관객 얘기 들은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하나도 없나요? 네, 지난해 파묘와 범죄도시 이외에 지금 1000만 관객이 끊어진 상황이고요. 예. 12월까지 지금 우리나라 기대작이 없어요. 네.
만들어도 좀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겠죠. 일단 지금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줄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예, 예. 적이 있는데 예. 한국 영화 시장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을 또 뜻하는 바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영화 감독들 당연히 생계 유지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영화 산업만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택하는 영화 감독들의 어떻게 보면 영화계 탈출러시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영화계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드라마로 움직이는 영화 감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황동혁 감독 있죠. 예.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공작으로 또 영화계에서 이 독특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윤종빈 감독도 예. 넷플릭스 수리남 또 나인퍼즈로 화제에 올랐던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예. OTT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또 기술적으로 그게 궁금하긴 해요. 영화와 드라마의 물론 감독이란 표현과 PD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찍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나요? 이 영화와 지금은 드라마? 사실 드라마도 굉장히 이 영상이 뛰어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거에는 화질이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죠. 필름이 그리고 지대요? 제작 환경도 네. 영화라면 이 시기에 반드시 개봉해야 돼 이런 건 없었어요. 네네. 근데 드라마는 이 시기에 반드시 당연히 방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쪽대본이 난무하면서 그렇죠. 드라마 제작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예. 배우들도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 그리고 TV에 출연하는 그렇네요. 이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네. 탤런트라고 부르기도 아, 했는데 네, 맞네요. 이제는 사실 배우와 또 이 연출자, 감독 사이에 교집합이 형성이 돼 있죠.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OTT의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건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OTT 시리즈 가운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황동혁 감독이 그 이전에는 도가니 남한산성으로 국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감독이었다면 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감독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레벨이 달라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사실 오징어 게임이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작품이 세상에 빛을 봤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기획됐던 게 2008년이고 시나리오가 완성됐던 게 2009년이어서 충무로에 계속 노크를 했는데 투자도 그리고 영화 캐스팅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넷플릭스로 눈을 돌렸고 여기에서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는 길면 한 2시간 반, 짧으면 예. 1시간 반이잖아요. 그쵸. 이게 시리즈물로 또 방송 공개가 되면서 예. 시즌 2, 시즌 3까지 맞아요, 세계인의 맞아요. 반향을 네. 크게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영화 감독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영화보다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로 움직이는 게 낫다.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은 영화도 시리즈 1, 2, 3, 4 이렇게 나오듯이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도 예전에는 뭐 16부작 이랬는데 좀 짧은 걸로 가는 거 6편짜리 이렇게 선호하는 시즌제로 가다 보니까 두 개가 좀 만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독들도 이동을 하지만 작가들도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TV 드라마라고 한다면 예. 표현의 제약이 따라요. 왜냐하면 온 네네. 가족이 봐야 되는데 맞네요. 선정적이거나 네네. 다소 폭력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송이 불가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화 작가들이 OTT로 움직이면서 표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라는 게 배우에서 감독에서 작가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영화 감독들의 어떤 이런 시리즈 연출 러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가속화될 것 같고요. 좋은 영화 감독들의 좀 멋진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좀 제작되길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영화 감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네. 하고요. 과거에 많은 영화 제작 편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드라마나 또 이 영화 같은 경우 제작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웰메이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청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웰메이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알려드린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